가족, 학교, 교회, 직장, 군대, 정당 등 우리들은 언제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개인들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죠.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흥미로운 업적을 남겼던 단체들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31회 단체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봤네. 한 10일 만에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희 녹음 날짜가 좀 달라져가지고. 네. 독실이가 어딜 놀러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녹음 시간을 미루자고. 제주도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너무 잘 놀다 왔습니다. 지금 제주도 너무 좋네요. 그래요? 휴식이 좀 필요했어요.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라고요?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쉬고자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오늘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 저는 최 사장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최 사장과 여러 번에서 반대를 추구하고 있는 뭐야? 센스 있고 부드러운 남자 점점 늘어나. 수식어가 미사여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독실입니다. 저는 과학, 기독교 서로 잘 융합되어 있는 자기 모순의 아이콘. 네, 이독실입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이제 카페에서 키베 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키베가 되게 어감이 안 좋나? 저는 괜찮은데 생활이잖아요.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인생이 키베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죠. 사실 어떤 주제들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비판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답이겠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독실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싫어.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보고 저렇게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지 안 하는 것 같아. 좀 그냥 결론은 같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이제 집요하게 한번 해보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방송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혼자 생각.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재밌게 지금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하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토론 좋아하잖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멱살도 한번 화났어. 화났어요.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것도 한번 하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독실이 때문에 그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안 읽으시잖아요. 읽고 있습니다. 다른 세 분 다 안 읽으시잖아요. 읽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셋 다 다들 나 욕 먹는 거 없나 이것만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게 인지사정. 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김도인입니다. 취미 도닦기. 중간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네. 제대로 좀 자기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 네. 김도인이고, 취미, 관심 분야가 이제 명상, 도닦기. 그리고 20대 전체를 도닦기에 할애하셨고. 네. 그죠. 지금은 돈 벌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네, 돈 벌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30대 때. 중소기업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그죠? 근무 시간만. 근무 시간만. 눈물 난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31회 단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물 특집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단체 특집으로 진행할 텐데 혹시 진행하기 전에 광고 올라온 게 있었나요? 그녀님께서 따님 광고를 해주셨어요. 예,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딸내미입니다 했는데, 예쁜데요, 너무? 예. 표정이 모델을 해도 될 것 같은. 카리스마 있죠. 진짜 일관되게. 너무 귀여운 따님 사진 올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연히 팟빵 둘러보다 해갖고, 팥살마 안고 님께서 광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응원 메시지 고맙게도 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팥살마 안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잠깐 최 사장님이랑 같이 미술관 모임하시는데 다녀왔었는데 카페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후기들을. 그죠.
본인이 말하기 민망한 얘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대너비아 네, 최초의 오프 모임이었나요? 그렇죠. 네네. 지난 며칠이었죠? 10월 25일 네네. 그죠?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미술관 순미세모 칫솔님께서 예. 계획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술관 갔다 왔는데 네, 미술관 한 본. 11분 정도 같이 가셨죠, 그죠? 네. 무슨 작품을 봤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후기에. 미술에 대한 후기는 하나도 없어. 아, 그러네.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예술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미술 학원도 다니고 하셨잖아요. 있어요. 나 커가지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응. 거기서도 알려줘요 그런 거를? 그렇진 않지. 근데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거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술사에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현대 미술을 보러 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이거 프랑스가 너무 갈 때까지 갔다. 프랑스 현대 미술이. 그래서 좀 다들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거 뭐 미술 하시는 분들이 네.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 해석이 없으면 감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순미세모 네네. 칫솔님께서 그 해석 안 해주셨으면은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지났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꼭 가고 싶었는데 덕질이랑 다음에 꼭 자리에 있으면은 네네. 이번에 해병도사님께서 후기 2번째 다른 걸 또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면 전생 최사장님 퇴행. 정생 모임 하신다고 그래서 야. 진짜 하실 거예요? 최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생퇴행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관심 많았거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관심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엔 독실을 한번 데리고서 한번 아. 참석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이제 오프 모임, 그러니까 정모는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12월 한 셋째 주 정도로 맞습니까? 12월 셋째 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날짜는 확정은 못했고 토요일 정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그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물색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나오면 그때 저희가 제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그래서 단체 특집을 준비했고 일단 가상사연 빠르게 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말년병장 김병장입니다. 이제 곧 사회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덜컥 겁도 납니다. 이번에 말년휴가 나가서 먼저 전역한 선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생활이 겁난다면 소모임 같은 데 들어가서 사회관계 연습하면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도 쌓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소모임이라면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잘하면 여자친구도 생긴다고. 정말 괜찮은 소모임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지대너비아씨 추천해주세요. 국방위원장 김동직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뭔가 뭐 앞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요? 자꾸 하드코어로 가려고 그래. 붙잡혀갈까 걱정됩니다. 어쨌든 김동직께서 좋은 소모임 추천 좀 해달라. 사회생활 하신다고 해가지고 요즘 외로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좋은 소모임.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떤 소모임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모임, 추천할 수 있는 소모임은 첫 번째 이슬람 비밀 조직 하샤신 우리 깡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미 연방준비이사회 FRB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슬람 비밀 조직부터 깡 선생 준비하셨다고. 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단체 조직 단체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종교학과 때 봤던 여러 가지 신기한 단체들을 막 떠올리다가 이슬람 쪽에서 좀 유명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하샤신을요? 이게 원래 원어로 읽으면은 아사신 뭐 이렇게 아사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멋있어 이름이. 네, 영어로 하면은 어쌔신이죠. 어쌔신. 그게 그거예요? 예. 어쌔신이 뭔데? 어쩐지. 닌자 어쌔신 비 나왔던 거. 그래요? 몰라. 디아블로 같은 네. 데도 있지 않나요? 네. 암살자. 암살자라는 단어 뜻 자체가 암살자고 디아블로. 영어 단어도 재밌어요. ASSIN. S가 2번이고 인 해서 이렇게 아사신 혹은 뭐 아사신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번역하자면 일종의 암살 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아랍 지역에서 활동한 암살자 집단 이야기입니다. 오. 네, 11세기부터 한 13세기에 걸쳐서 뭐 시리아, 뭐 팔레스타인, 뭐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쭉 활동을 해왔고 정확하게는 이슬람의 한 분파인 시아파의 이스마일파의 한 분파입니다. 또 그래서 뭐 니자리 이스마일파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 암살자들을 양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실제로 정적을 암살하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제 테러죠. 테러 단체입니다. 테러 단체 일종의. 이거 지금도 있는 건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IS랑 관계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달라요? 네, 그냥 종파만 남아있어요. 이스마일파만 남아있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원래 페르시아어로 하사신 이게 아까 최 사장이 그렇게 하샤신으로 읽어줬는데 그게 페르시아어로 대마초 이런 뜻입니다. 해시시라고 하잖아요. 아, 해시시. 네. 아. 그 해시시를 대마초의 그 번역어인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하샤신이라고 불러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약 먹은 사람이죠. 약반 사람. 예. 그걸 하사신, 아사신, 뭐 영어로 읽으면 어세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사신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암살자들이 특히 유명했던 것은 대마초 같은 환각제를 복용하고 암살에 나섰기 때문에 유명했는데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방경문록에서 이 문화가 아니죠. 이 단체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서양 사회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지면서 아예 단어가 생겨버린 거죠. 어세신이라는. 그러면 닌자랑 비슷한 건가요? 일본의 닌자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닌자는 어떤 그거죠. 암살자들이잖아요. 그 기사단. 그러니까 닌자가 중사의 기사단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라이. 그건 사무라이고. 예. 닌자랑 사무라이랑 달라? 예, 닌자는 주로 이렇게 얼굴도 복면 쓰고 예. 막 이게 벽 타고 올라가고 암살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 게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실제 닌자는 뭐 현실은 시용창이었겠지. 얼굴 가죽 벗겨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게임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닌자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무라이들 가운데 좀 비밀스러운 첩보 임무 이런 걸 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도 자세한 건 모르니까요. 오케이. 일단 이 아사신 파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슬람의 역사를 조금 저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슬람 인구? 예. 이슬람 전체 종교로요? 15억 정도, 8억. 1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0억, 8억. 예, 거의 근사되네요. 그래? 최 사장이. 오, 13억 진짜? 정도라고 그러고. 맞아요. 중국 인구랑 비슷하네요. 네. 예,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건 역시 기독교죠. 천주교만 해도 한 12억이 되니까 총 합치면은 그 분파들 다 합치면 한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슬람교가 13억.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는 개별 종교로는 이슬람이 가장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치. 그리스도교, 동방종교의 그 로마 카톨릭을 합하면 그걸 전체 합해서 그리스도교가 합하면 1등이야, 그렇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힌두교도 꽤 큰데 인도 그렇죠. 신자들이 다 힌두교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죠. 그러고 보니까 이슬람교에 대해서. 유교도 종교인가요, 근데? 종교로 아니. 칩니다. 예. 유교도 종교를 진짜요? 쳐요? 그거는 아니야, 여기는. 근데 맞아? 종교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건. 그렇지. 종교 정의에 따라 달라져. 유교를 종교로 치면 한국도 유교로 치는 건가요, 그럼? 불교로 치나? 아니, 종교는 내세관이 없어서 종교가 안 돼요. 그 실제 그치. 가르칠 때는 교수님들은 종교 아니라고 가르쳐요. 생활 규범 같은. 근데 네, 재밌는 건 내세가 없다고 믿으면서 제사는 또 제사 절차는 있다. 이게 좀 네, 이상해. 맞아요. 자기 내세가 모습적인. 없다고 믿는 종교도 많으니까 또 네. 없다고 믿는 게 내세관이네요. 네, 네. 언제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는데요. 네. 불교도 사실 내세관이 없잖아. 맞나요? 윤회하는 게 내세관이죠. 근데 또 나중에 한번 종교 한번 정리합시다. 재밌겠다. 예, 종교를 한번 해야 돼. 그 종교학개론 처음 시간에 유교가 종교냐 이거 갖고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슬람은 이만큼 굉장히 큰 단체가 아니라 종교 조직이고 거의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을 영토적으로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 역사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는 어딘지 아세요? 아라비아 반도요? 우리가 아랍 이러잖아요. 아랍 쪽이
홍해 위쪽 아닌가요? 인도랑 홍해 사이에. 그렇죠.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재밌겠는데 네. 중국 서남 쪽에 이제 인도가 크게 있잖아요. 예, 예. 그 인도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이란과 이라크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됐지만 이란은 뭐 세계 문명의 거의 발상지기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의 문명 중심이죠.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서양 사회에서 동방이라 했던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이란, 터키, 뭐 이라크 이쪽 지역이고 뭐 과거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갔던 그런 동네죠. 거기서 조금 더 왼쪽 아래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있죠. 예. 그 위에 시리아,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 그죠. 우리 저번에 했던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그 해협이 있는데 해협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그 바다가 조금 이렇게 있고. 예. 그쪽 지역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 그쪽 지역을 일컫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쪽 지역인데 여기가 완전 사막 동네이기 때문에 원래 낙후된 지역이에요. 몽골 유목민 같은 생활을 계속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 도시도 별로 없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동방과 서방 사이에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제 상인들이랑 이제 무역나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라비아 상인이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서 통일신라 시대. 그죠. 네. 걔 누구지? 얼굴 빨가네, 걔. 집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4개다 뭐 그거 뭐 있죠? 처용가. 처용가가 그 아라빈이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건 슬픈 노래. 온갖 잔우장비는 러시아인이다라는 썰도 있고. 이민족 썰들이 있죠. 그만큼 아라비아 상인들이 널리 활동을 했던 거고 아라비아 상인들 딱 하면 그 낙타에다가 마차에다가 딱 짐을 싣고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되게 풍요로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때도 풍요로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세기, 5세기를 넘어가면서 기원 후에 그때부터 이제 대도시들이 조금씩 발생을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도 유명한 메카 아세요? 메카. 메디나 그 메카. 아라비아 반도 최대 도시고 메디나 이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덩치를 커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성장을 하고 그 지역에 또 막강한 가문들이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귀족 가문들이. 예.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해서 기원전 한 5세기, 6세기 경에 그 알라를 믿는 알라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함마드가 태어난 건 570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카라든 아까 말씀드렸던 메카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 무함마드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모르시지 뭐 그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라고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그냥 무함마드로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의가 됐죠. 공식적으로. 예. 이름이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가 신성을 가졌다. 아니다. 그냥 인간만 가졌다. 이거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맞아요. 네, 그거 이제 확정되고 이런 게 니케아 공의회 뭐 이런 건데 그 무함마드는 그럼 신성은 없다. 하는 게 이제 공식 교리고요.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예언자라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무함마드 원래 마호메트는 지금 현재 이슬람에서 안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무함마드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함마드라고 하면은 불경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앞에 예언자를 붙여줘야 돼요. 예언자 무함마드.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신인 알라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간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 예수도 그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무슬림들은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이사라고 부르죠. 맞아요. 이사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고 위대한 뭐 예언자 중에 하나. 역시 뭐 최고의 위대한 예언자는 그 무함마드? 아니 예수예요. 무함마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 중에 짱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랑 얘기했던 친구는 좀 다르게.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잘 모르잖아 이슬람에 대해서. 아니 나 이슬람 좀 관심 있어가지고. 좀 관심 저도 있어요. 그 개종하는 친구가 개종하는 방법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희 앞집 윗집 다 이슬람이에요. 100m 거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원래 그 자기보다 15살 위인
그 여성 CEO랑 결혼을 합니다. 맞아요. 부인이죠. 예. 그래서 그 부인의 비유를 토대로 이제 큰 일종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네, 사업했는데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다가 그 산속에서 명상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알라의 말씀을 그 방언처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받아 적은 게 꾸란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돈 많은 그 부인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명상을 해. 그치. 재밌는 게 명상을 하는 게 신기한데 그 중에 누가 오냐면 가브리엘이 옵니다. 놀라는 거야 무함마드가.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읽어라 흰 종이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걸. 읽어라. 그래서 흰 종인데 뭘 읽으라는 거야. 근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읽어라. 그래서 그걸 반복해요. 근데 그 꾸란이란 뜻 자체가 그 읽어라라는 뜻이거든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지금 지도를 좀 보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근데 이란의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쵸. 근데 그 지역이 페르시아가 실제로 뭐 영화 300 같은 데서 나왔었던 네네. 그 그리스랑 싸웠었던 때에 사실상 유럽은 보잘것없었고 맞아요. 당시에 최대국이 페르시아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대도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때? 나도 사실 아까 전에 아까 깜짝 그게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서. 사우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를 한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 아래쪽이 아라비아 반도죠. 네네네. 거기는 이란 쪽은 별로 아니고. 큰 도시는 없었고 그 남쪽 해변가에 조금 있었다고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 나갔던 거죠. 메카 같은 메디나 이런 도시들이. 그래서 그 모하메드가 아까 그 최 사장이 말씀했던 듯이 아주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데 이때가 610년입니다. 기원 후 그 다음부터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이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제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죠. 예. 51구역에 외계인이 있다는 걸 늘 남기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세력이 실제로 신비체험을 하고 그거 말씀을 막 갖다 적고 막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친인척들부터 천천히 이슬람교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인부터 개종을 하고 자기 어떤 사촌 동생도 개종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있다가 이 개종을 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그랬다가 다시 메카에서 쫓겨나서 메디나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세력을 키워서 메카로 침공을 해서 메카를 수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그 좀 역동적이에요. 전쟁, 음모, 뭐 배신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좀 재미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카를 다시 수복을 해서 무함마드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정치적 어떤 종교적 권위 정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무함마드가 사망하는 시기가 634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메카 메디나 지역 그 정도만 이슬람 세력권 안에 들어 있었고, 그랬어요. 예, 그 이외 지역은 아직 이민족 이종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 문제가 깔끔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후계자로 뽑아라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방식을 뽑아라 이렇게 지정을 한 것도 아니라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부인이 좀 많으셨잖아요. 예, 부인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또 없었어요. 그래?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순니파, 시아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역사를 쭉 읽다가 보면 약간 삼국지라던가 뭐 초한지 이런 급의 어떤 다이나믹한 전쟁, 음모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권력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어디에 등장하고 기록돼 있어요? 수많은 가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역사책에 기록돼 있죠. 역사책에 기록돼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슬람이 초기 한 200년 동안 100년에서 200년 동안 엄청나게 팽창을 하거든요. 그죠.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아마 이것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팽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무함마드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사상적 중심을 세워놓고 갑자기 후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후계자는 무함마드의 장인어른 아부바크르네요. 아부바크르.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을
원로원에서 일종의 그 지도자 단체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자 해서 칼리파라고도 하는데요. 예, 칼리파로 뽑습니다. 1대 칼리파가 아부 마크르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뭐 바로 이제 가시고 2대 칼리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마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보면 약간 관우 같은 캐릭터야. 뭐 약 그 성경의 바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무함마드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 그래?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반대쪽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워낙 무용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슬람 제국을 팽창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나 이쪽을 다 정벌을 해버리던 한 10년 만에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대 칼리파가 우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그 재벌 가문 출신이야. 이재용 같은 캐릭터지. 예, 그래서 그 재벌 가문에서 밀어져서 이 친구가 칼리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근데 좀 능력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란이라던가 뭐 분란이 생기다가 이 사람도 좀 그 암살 비슷하게 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온 칼리파가 4대 칼리파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원래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이죠. 근데 거의 형제처럼 지냈어요.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의 아들이니까 같이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차이는 한 30살 정도 나는데 예, 무함마드를 입양해서 키운 삼촌의 아들이고 사실상 무함마드의 아들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라는 분은 조자룡 같은 캐릭터 느낌이 좀 나요. 워낙 무용이 뛰어나가지고 이슬람 군대랑 뭐 다른 군대랑 싸울 때 얘가 앞장서서 일기토를 뛰는 거야. 예, 거기 가서 배워버리고 워낙 무용도 출중하고 최초의 남자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무함마드의 부인이 먼저 최초로 개종을 하거든요. 그래, 최초의 무슬림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개종한 게 이 사람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구나. 알리.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워낙 무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무함마드가 위기에 빠지면 이 사람이 막 구해주고 이랬어요. 무용담도 막 화려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면 원래는 후계자가 되었어야 하는 인물은 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 같은 존재고 피도 사실 같은 피를 가졌고 결정적으로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큰 딸 이름은 파티마고요.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산과 후세인. 근데 이 알리가 칼리파가 됐을 때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그 기득권 가문들 이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일종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칼리파 이 사람이 암살 비슷하게 당했는데 그게 그 가문이 유명한 이름이 너무 어려워. 우마이야 가문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마이야. 예, 이 가문이 밀어졌던 애인데 얘가 죽어버리니까 4대 칼리프가 알리가 됐는데 그 가문에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란도 일어나고 전쟁도 여러 차례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 알리는 같은 편한테 암살을 당해요. 예,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그 밑에 하산과 후세인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칼리파 자리를 계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문, 재벌 가문, 아까 얘기했던 우마이야 가문이 강력하게 힘을 뻗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승을 못하고 결국엔 이 이후에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예, 이게 꽤 오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아바스 왕조다 무슨 왕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는 이제 이슬람 세계 지배권을 족벌 가문들이 다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시아파가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이 당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칼리파 알리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다고 그 아들들인 후세인, 뭐 하산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차남인 후세인도 암살을 당합니다.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680년에 이게 그 시아파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슬람 종파 내에 이런 지역 재벌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 일종의 그 반정부 세력들이 생긴 거죠. 저항 세력. 이게 시아파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예. 아까 전에 또 시아파로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정통이 그러면은 순위파예요. 순위파야.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 좀 잘못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순위파가 정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나중에 반란. 생긴 시아파예요? 시아파? 네, 나중에 생긴 게 아. 시아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일종의 비주류, 소수파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만. 예, 이 사람들은 4대 칼리프인 알리의 후손들이 정통성을 지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일종의 정몽주?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예, 고려 후기에 뭐 정몽주 이런 입장인 거고 시아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란이 지금 시아파가 대다수가 음. 차지하고 있고 이라크도 한 3분의 2 정도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자세히 디테일한 건 잘 모르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현재를 좀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순위파가 사실은 최대 종교야, 그지? 가장 큰 계파인데 걔네가 90% 정도예요. 예. 그리고 10%가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듣는 애들 시아파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시아파 애들이 이란과 이라크에 많이 결집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시아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란 이라크랑 싸우는 거고. 예. 순니파는 반면에 이제 칼리파의 정통성을 굳이 우리가 혈통에서 찾을 이유가 있냐? 예, 그냥 합의해서 지도자를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겼으면 장땡이지 뭐 이런 겁니다. 이방원 같은 거지 약간. 그래요? 야, 우리가 했는데 우리한테 정통성이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 예,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 대부분 그 이슬람 세력이 지금의 순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그 이외 지역인 이집트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들도 이제 이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게 다 뭐 동남아 쪽에 있는 이슬람들, 무슬림들 다 순니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의 범위가 너무 넓지, 그지? 그래서 네.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중동,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까지 다 사실은 이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동북아만 없어. 동북아만 이슬람이 너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그죠? 그래서 개종을 하시겠다. 개종 절차를 이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예. 근데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호메트 삶에 난 관심이 좀 많았거든. 근데 좀 비교를 해보잖아요. 마호메트 예언자 그 무함마드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석가모니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은 조금 단조롭고 그 어떤 그런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막 격정적이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근데 그 사실이야. 그리고 석가의 삶도 계속해서 그 막 먼지가 될 때까지 막 그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함마드의 삶은 그 승승장구하는 삶이에요. 잠깐 이제 메카에 있을 때만 잠깐 이렇게 탄압받다가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제 어떤 왕이었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사랑하는 애첩의 무릎에서 이제 조용히 눈 감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게 없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끌리지 않더라고. 저는 오히려 더 극적으로 봤는데 이런 그랬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 삶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만.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 정리가 말끔하게 안 됐고 그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인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그 지역 재벌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럼 기득권층이 되는 거죠. 그 기득권층이 순위파. 나도 헷갈려. 순위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서 이 알리 후손들이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일종의 저항 세력들이죠. 이게 시아파가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시아파가 소수라고는 하지만 1억 명이 넘어요. 이란이 2억 시아파. 그렇구나. 이란이 시아파죠. 1억 7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한 9억, 10억 넘는 인구가 이제 순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저항을 하는 저항적인 곳은 다 시아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우리가 미국 세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슬람 안에서 싸움이 많이 붙잖아요. 또 그게 이제 순니파와 시아파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런 1000년 넘은 이게 갈등입니다. 1000년이 넘은 갈등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예. 그 우리가 어떤 일종의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예. 이슬람 테러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슬람 애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슬람에서 사실 소수다. 맞아요. 절대 다수는 그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순위파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아파, 순위파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맞아요. 나누면 안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은 둘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예. 그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걔들도 뭐 다 순니파지 뭐.
그러니까 순위파의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순위파, 시아파가 다 있다라는 거야. 그렇구만. 그 내부류가 있네요. 내부류? 각각 그렇죠. 두 부류가 있고 그 안에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렇군요. 복잡한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네. 그 이슬람 암살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사신 얘네가 속한 분파가 시아파라서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나올 이해해야지 수밖에 없겠네. 예, 시아파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살해당한 알리 후손들 얘네들이 정통성을 가진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대 이맘이 알리였어요. 예, 알리 그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 그리고 3대 이맘은 뭐 알리의 차남이었던 후세인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암살당하고 이상하게 죽고 독살당하고 칼 맞아 죽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래서 이 시아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제일 큰 게 12이맘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좀 심상치 않지 않나요? 네. 12이맘파가 아마 제일 큰 12개월? 분파인데 12시. 워낙 많은 역대 이맘들이 다 알리 후손들이 비극적으로 죽은 거예요.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12대 이맘 마흐디 알 문타자르라는 사람은 869년에 태어났다가 아주 어렸을 때 한 873년쯤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파 12이맘파의 믿음은 이거예요. 이 마지막 12번째 이맘이 사라졌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 그래?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맘이 없어요? 있겠지. 이름은 있을 텐데 그 이맘의 계보를 그 이후로 이제 그 족보를 추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네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사도까지는 딱 바울까지만 사도고 그 이후에 교주도 있고 교황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주교도 사도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좀 특별한 부류로 유교에도 그런 거 있어요. 도통 해가지고. 그래요? 네. 계보가 있죠. 네, 맞아요. 현대까지는 이어지잖아요. 고대 성인들만 딱. 맞아. 그렇구만. 그래서 이 12번째 이맘이 언젠간 돌아오면 이제 세상에 이 폭압과 이 부정의가 다 사라질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종파가 12이맘파입니다. 예. 걔네는 시아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아파 중에 가장 큰 분파. 큰 분파? 예. 분파 너무 많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사신이 속해 있는 분파는 이스마일파인데요. 제7이맘파라고 그래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리해 주세요. 7대 이맘에 대해서 이제 12이맘파랑 해석이 좀 다른 겁니다. 족보가 다른 거예요. 아하. 우리는 니들이 모시는 7대 이맘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7대 이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7이맘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일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 아닙니다. 예, 6대 이맘의 큰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은 걔를 정통으로 모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야. 이 시아파라는 소수 안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얘들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근데 아까 이 그리스도교가 예.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개신교 뭐 그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굉장히 많이 나뉜다고 하셨는데 이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네요. 그럼. 그렇죠. 어디나 다 나오잖아요. 종교는 진짜 복잡한 현상인 것 같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왜 그럴지도 궁금해. 왜 종교에는 계파가 많을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의 그렇죠. 본질이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권력 투쟁의 본질이지. 예. 그리고 종교를 뒤집어 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를 자기가 결국엔 짱 먹고 싶은 거를 원래 권력이라는 게 두 가지로 작동하잖아요. 물질적과 정신적 권력이 같이 작동해야지 완벽한데 물질적 기반은 다 갖고 있는데 정신적 기반도 획득하고 싶은 거지 뭐.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측면 권력의 어떤 비정한 측면들 이것들이 이슬람 확장의 역사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지역의 역사는 정말 많은 가문들과 영웅들이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역사가 있는데 자 아산 신파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이너들의 마이너. 마이너 중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최초로 이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 이름은 핫산 에 사바흐. 하사사바흐. 핫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1048년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였다고 그래요. 뭐 철학, 신학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굉장히 지식인 계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순니파 왕조,
뭐 셀주크 왕조가 있었대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시아파를 자꾸 이단으로 몰아서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빡 돌아가지고 저항 운동을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의 어떤 급진적인 세력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이란 북동부에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고 그래요. 알라무트 요새. 이름도 멋있잖아요. 알라무트. 알라무트 요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1090년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세력을 불려가면서 이제 자신만의 일종의 교파일까요, 이게? 알카에다. 예. 그렇죠. 거의 알카에다죠. 알카에다거든요. 저항군을 조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핫산이라는 사람이 알라무트 요새에서 이제 광신적인 암살자 집단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격한 규율, 훈련을 통해 가지고 소수 정예 암살자들을 딱 육성을 하고 얘네들은 이제 지역마다 거점 점조직들이 있는 거야. 예. 이게 자꾸 확장이 됩니다.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라. 그렇지. 예. 그래서 주요 요인들이나 정적들을 막 암살하면서 이제 테러 활동도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암살자들이 주로 단검을 썼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많아서 그 핫산이 실제 그 활동할 때에도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국무총리지 지금으로 말하면 재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어려워. 니잠 알 물크 같은 이제 국가 저기 뭡니까 정치인이죠. 유력한 정치인을 실제로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 전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핫산 사바흐가 기틀을 닦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후계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스마일파의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산상노인? 저도 원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산장로? 산할아버지야. 산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제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산상 노인들이 계속 대를 이어나가면서 몇백 년 동안 저항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뿐만 아니라 시리아 여기에도 이제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막 하도 암살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그 암살에 대한 공포가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워낙 암살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했기 때문에. 동시대인들, 특히 이제 시아파 내부에서도 얘네들 너무한 것 같다.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때 그런 반응도 꽤 많았다고 그럽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때 사자왕 리처드 얘기할 때 살라딘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네. 예, 살라딘. 잘 싸우는 살라딘. 그렇죠. 잘 싸우고 똑똑하고 최고의 리더죠. 있고. 그 사자왕 리처드의 상대 역이었던 살라딘이 있었는데 얘도 주요 타겟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이 살라딘을 공격했던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산할아버지였는데 라시드 아딘 시난이라고 부를게요. 시난이라는 산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계속 암살단이 와가지고 살라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살라딘이 빡든 거야. 와서 공격하러 갑니다. 걔네 본거지를 치러 들어간 겁니다. 순위파죠 지금 살라딘은. 그렇죠. 예. 순위파 지도자 살라딘. 살라딘. 이 사람이 치고 들어갔는데 밤중에 이 시난이 몰래 갑니다. 그 진지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독이 든 과자와 쪽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죽이진 않고 갔다 그럽니다. 이건 근데 자기들 기록이야. 암살단 자기들만의 기록이기 자기 때문에 기록이군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살라딘이 쫄아서 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시난이라는 사람은 뭐 아예 굉장히 신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약간 배트맨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요. 네, 배트맨 뭡니까?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거 다크나이트 비긴즈 가면 그 비밀 공동체가 있잖아. 배트맨이 훈련받는 네. 백두산에서 훈련받죠. 그런 느낌이 좀 백두산? 나요. 그 만화 원작 보면 백두산이라고 써 있어요. 아, 정말요? 진짜? 그런 느낌이 나. 그래서 약간 멀리도 투시력이 있다.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 염력이 있다. 이런 이상한 전승들도 있습니다. 반중력을 사용했다. 빛보다 빨랐다 이런. 그래서 워낙 이 암살 시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본거지인 알라무트를 막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함락이 안 됩니다. 워낙 난공불래하고 막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예요. 예. 그러다가 그 여러 차례 공격을 막아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거는 몽골족 때문이에요. 예. 몽골이 뭐든지 정말 몽골이 무섭죠. 몽골이 왕중왕. 진짜.
몽골이 무서운데 그 실수로 몽골족 사신을 죽였다가 암살했다가 빡친 몽골애들 그렇구만. 와서 그냥 밀어버리는데요. 그때 이제 이때 관련된 문헌 기록들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몽골은 철저하게 파괴해버리죠. 완전히 다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아사신들이 뭐 이슬람 내부에서 암살만 한 건 아니고 뭐 십자군 전쟁할 때도 뭐 십자군 쪽 유인들을 암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십자군이랑 같은 편이 돼서 자기 쪽 순니파를 암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알카에다네. 그렇죠. 미국 편 들어가지고 소련 공격해줬다가.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역사상 가장 기록에 남아 있는 오래된 테러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아사신파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할아버지, 산상노인. 이게 마르코 폴로 기록에 나오는 명칭일 거예요. 그래서 산상노인이 그 조직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종의 암살학국 교장 선생님이고 그 밑에 뭐 수도원장, 뭐 대사제, 전도사 이런 계급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암살자로 양성이 되긴 되는데 실제 암살을 하는 거는 이제 최하층에 속한 새끼들 얘네들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얘네들은 주로 혼자서 암살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군중이 많은 데서 암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도 알리고 뭐 적들한테 공포심도 심어주고 그러려면 이제 요즘도 테러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막 하잖아요.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던 암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암살자들을 피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피다이. 자기 희생자라는 뜻이래요. 바로 죽는 거니까. 일종의 자살 테러자들이지. 이 아사신파가 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대마초를 좀 활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마초가 뭔지는 아시죠? 최 사장님. 대마초 잘 모릅니다. 그거 하고 싶다며.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 에피소드 중에 뇌 약물을 참고하시면 신비주의 체험편에서 다뤘던 얘기인데요. 이게 그 마리화나죠. 그 미국에서 유명한 마리화나고 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작물이었어요. 흥분이라든가 환각작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이나 뭐 의료행위, 뭐 종교 의뢰할 때 아주 잘 쓰던 거였는데 이 아사신파 스팀팩 같은 거예요? 스팀팩 같은 거죠, 진짜로. 아사신파도 이 신참 암살자들을 훈련할 때 이걸 막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일종의 종교적 환각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와 있는 그린 사례라고 하는데 어린 소년들한테 막 이제 대마초를 먹여. 약물을 복용시켜서 환각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얘네들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같은 데다가 딱 놓습니다. 며칠 동안. 그럼 이제 애들이 거기서 일종의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낙원 상태를 경험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약물 때문인지는 몰라. 얘네들은. 그래서 완벽한 그 천국 낙원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현실 상태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넌 뭘 보았니? 그러면 이제 천국을 봤습니다. 그럼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순교하라는 거죠. 네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 거기다. 알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네가 죽이고 너도 같이 죽어서 순교하게 되면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다 하면서 꼬신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했던 아이들은 절대 복종을 맹세하게 되고 산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쭉 가서 목 베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산 할아버지들이 이 암살자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적을 많이 죽였고 또 이런 공포심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권력을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한 300년 이상 이 조직이 계속 이어졌던 거니까 유명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네. 그 단체를 가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 국방위원장님께서 심심하시다면 그 제일 그 쉬운 방법은 실제로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IS랑 연결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철저히 없고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사신파가 그 몽골한테 한번 발리고 나서 이 이후에는 이제 거의 지지멸렬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조직 자체가 와해가 되고 여기저기 이제 붙어서 다른 분파에 붙어서 살면서
사실상 이런 암살단 조직 자체는 해체가 됐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가 칸 4세라는 사람이 이 아사신파의 대빵 있긴 있구나. 이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성공한 영국의 사업가래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독특하네.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건 전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파의 니자리파의 네. 한 분파로 지금 남아 있다고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에 가입을 하시려면 그 일단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셔야 됩니다. 1차는 그렇죠. 이슬람 개종. 예, 이슬람 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이나 시아나 상관없네. 되도록이면 이제 시아 쪽으로 가야죠. 아, 시아 쪽으로. 개종하는 방법. 한국 이슬람 중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 한국 이슬람 그 성원이 있어요. 앞에 가면 되잖아요. 집 앞에. 예, 이태원도 채사장 있고, 거기 인천도 가면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랍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아랍어를 알아야지 꾸란은 번역한 거는 안 치거든요. 아, 맞아. 예, 그러니까 아랍어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이슬람 교리 공부를 하셔서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의례들도 있습니다. 라마단 뭐 금식 기간에 있으면 안 먹는다거나 그 매일 기도도 해야 되고 돼지고기, 술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술 안 돼요? 원래 안 되지. 우리 앞집 아저씨 마시던 것 같은데. 그 중동 지방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니 이슬람 맞아. 이슬람 맞아. 확실해. 5번씩 절하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조금씩 시간마다. 많이 그렇죠. 달라졌어요. 이슬람 전통이 이제 세속주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이슬람도 개파가 많아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다음에 저기 시아파 본거지인 이란을 찾아가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거기 아마 가장 안전할 거예요. 핵무기도 핵개발도 하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죠. 지금은 한국에서 금지 국가 아닌가요? 지금 여행 금지됐나? 여행 금지 국가일 거야 아마. 그런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창한 아랍어를 이용해서 이스마엘파의 나지리파 교단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 가면 체포될 것 같아. 다른 분 손잡고 가야지. 아니면 제일 뉴스에 쉬운 나오고. 방법, 더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걸 사셔서 그게 이 내용이야?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어쌔신 크래시네? 어쌔신 크리드. 크리드? 예. 나 들어봤어 그게. 예,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장 팔린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좀 있는 것 같아. 그 아이패드에. 실행을 안 있을걸요? 해봤어. 정말? 아이패드에도? 예. 그거 공짜로 풀길래 한번 다운받은 다음에 한 번도 안 했어? 실행. 그렇게 가상 세계에서 그냥 체험을 하시는 것도 그게 충분하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찾아보니까 그 되게 그 산할아버지들이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되게 정교하네요. 보니까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수면제 일단 먹여요.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탁 엎어져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낙원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데려가갖고 거기 이제 수면제에서 이게 그 환각 상태가 약간 취한 상태로 이제 깨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먹을거리도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여자도 많아. 마음껏. 그래서 그거를 막 며칠 동안 즐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면제로. 예, 그 장면이 실제로 저기 동방의 꿀안에 시대로. 나오는 천국의 묘사예요. 예. 그 순교를 자살하면 안 되겠다. 그쵸. 순교를 하게 되면 열 몇 명의 뭐 처녀와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 슈퍼모델들이 막 오고 막 양주 먹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양주. 죄송합니다. 양주하고 넥타라는 야 노래 신들의 하나 불러봐. 이거 저 뭐. 예.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시바스니까. 이미지를 꿀안에 그려주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면제를 먹이고 깨어나면 다시 그 처음에 엎어졌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산할아버지가 내가 잠깐 어떤 나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네가 순교했을 때 천국의 모습을 잠깐 경험시켜준 거다. 그럼 너네 뭐 준비됐습니까? 그럼 준비됐습니다. 굉장히 그걸 정교하게 쉽지. 그거를 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진짜 누구라도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문제만 아닌 것 같고 어떤 소수파나 비주류파가 꾸준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항 운동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이죠.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 테러라고 규정을 해서 그죠.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집단들인 IS가 뭐 최근에도 뭐 참수한다 이런 사건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씩 몰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왜 자꾸만 IS에 가입하려고 왜 가는 거야? 유럽 애들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요거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그 정의를 위한 폭력. 정의를 위한 문제, 폭력. 그렇죠. 네. 잠깐 하지 뭐. 네. 소수파라든가 비주류 세력들이 저항의 방법으로 다대다로 싸우면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정규군에서는 완전히 밀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암살 작전이라든가 대중시설에서 폭탄을 터뜨린다거나 이런 저항의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토론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오, 좋네. 간단하게만 하죠. 간단하게만 하고. 다른 것들이랑도 쭉 연결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따가 할 FRB랑도 좀 연결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깡 선생이 재미있는 주제인데 어떤 정의를 위한 무력 항쟁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화로 따지자면 뭐 매트릭스 안에서도 사실 네. 하잖아요. 매트릭스, 그지. 그렇죠. 걔네들이 집단이 하나 집단. 사실 뭐 항일 운동의 전개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우리나라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 윤봉길 의사.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서거하고 근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시대적인 거를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 너무 아끼지 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정당해, 안 정당해. 이스라엘 때도 그랬었고, 예.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일종의 테러라고 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어떤 목숨을 담보 삼아서 하는 거라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은 해요.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래? 소수파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그 의견을 서방 세계를 비롯한 어떤 다수파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테러라는 개념,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미국이 만들어낸 거기도 하고. 그럼 테러를 빼고 딴 걸로 하죠. 근데 이제 아니지. 무력 항쟁. 독실이의 입장에서는 그 테러가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지? 부정적인 개인을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반적인 시민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군인들이겠지. 그것도 이제 토론을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군인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현재의 총력정의 개념에서 보면은 적군 국민들은 군인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적인가 아닌가. 좀 상황은 다른 거. 일단은 독실이는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례들은 여러 가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항일 운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일 운동을 얘기할 때 항일 운동은 그분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야 역시 그러니까 시대적인 걸 씌워야지 여기다가. 지난번에 제가 되게 모순적인 걸 이야기했었는데 친일파 욕먹을까봐 뒤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독실이 자체적으로 모순적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지난번에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정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데 했었던 것 중에 비윤리라고 머리론 생각하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 중에 화교 금지 그런 어떤 정책들을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 화교들이 실제로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했으면 그게 아니었으면 화교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은 그건 모순은 아니고 그 사람이 공과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비윤리였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이거 못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머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비윤리였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모순이지 이게. 뭐가 모순이 아닌가. 이 모순이고. 근데 이런 모순들이 누구에게나 다 발견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모순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당연히 모순적 판단인데 그걸로는 안 되고 그럼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한 정의로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은 단일해야 되는데 내가 모순적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윤리의 기준에 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준에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자꾸 게시판에서 모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탄압받는 소수자의 입장이 일단 되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하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3자의 입장에서 예,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저도 당연히 야 저런 테러 저거 너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참수형하고 이런 그렇죠. 거. 인간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건 저도 당연히 반대는 하는데 근데 그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뭐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IS가 저렇게 날뛰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이유는 당연히 있죠.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 오는 뭐 말 못하겠지만 미국이랑 영국에서의 역사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사신파도 지금 제가 길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당성은 있어요. 야, 저 족볼 재벌 가문들이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무함마드 후손들을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자기들의 사회 정의인 거고 그게 올바른 거죠. 그거를 실천하는 운동인 건데 심지어 탄압까지 받아. 막 죽어나가고 자기 친구들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항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 어떤 일종의 테러라고 하면 안 좋으니까 저항 운동을 할 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항을 할 때 그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지지하느냐 하면 그거 잘못됐다. 그거는 꾸란에 있는 말씀 그 알라의 말씀을 오해한 거다. 수니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어쌔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니파 안에서도 이제 원리주의자들이 있을 테니까. 원리주의자들과 그 대다수가 많이 갈립니다. 이슬람 안에도 그럼요.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테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이외에 대다수는 그냥 별 관심도 없고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봐요. 예. 실제로 평화주의자들도 많고 십자군 전쟁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더 싸움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저쪽 기독교들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관용을 베푼 거는 이슬람 쪽이었죠. 김도희는 어떠십니까? 어떤 정당성을 담보한 어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랑 똑같은 의견인데. 그죠. 우리 비슷한 톤을 했었어. 주제죠. 네. 똑같아요. 마이크를 대라.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라는 측면에서 따지지 않고 효용성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하기 힘들고 정의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저항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방식으로 저항해서는 폭력 사용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약자는 뭐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핍박만 받아야 되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절대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효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저항할 때 이런 거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문학작품이나 이제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랬을 때 문제 상황을 고발하는 이제 문학작품이나 뭐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눈먼 자들의 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굉장히 뭐 정의로운 존재일 것 같지만 그런 어떤 하나의 뭐 병이 걸린 극단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진짜 동물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관심 갖기보다는 그냥 그걸 외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 자살죄나 폭력하면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3자 입장에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저런 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더 비난하게 되냐면 자살 테러 하고 있는 그 주체인 열세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면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무관심을 일으키거나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부터 늘 생각했던 건데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경악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호응하고 내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이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뭐 노사투쟁 하시는 분들 항상 길거리에서 항쟁하시거나 되게 뭐 민중가 이렇게 부르시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는데 요새 저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어떠냐면 운동권이 이제 당선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학교 총학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모습 보면 그 상황이나 열세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아, 저 사람들 또 도로 맞고 막 저렇게 투쟁한다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있고, 막 이렇게 결사항전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뭐 이제 아버지가 뭐 그런 운송업에 계시거나 이런 사람들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외치는 게 어느 상황인지를 아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언론까지 장악당한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고 네.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언론을 장악당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네. 가야 돼.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 노동이라든가 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동지라는 건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동무, 그죠. 동지 막 이런 거. 동물은 너무 안 좋아졌는데 이미지가. 근데 동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 과거에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는 그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들렸어요. 단어가. 맞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성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지. 노동 이렇게 노동 용어 운동 자체가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그런 노동이라고 한다든가 단결이라든가 이런 그 가치 안에 다 같이 단결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좀 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아까 왜 이게 싫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순이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딱 알았어. 지금 저도 생각해보고 알았는데 인명이 들어가서 그래요. 효용으로 따지자면 A가 거대 세력이고 B가 적은 세력이에요. 근데 A가 B를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해. 그래서 B의 인명이 많이 죽었어. 그럼 B는 수치적으로는 A에게 퇴로를 하든 뭘 하든 해갖고 일종의 수치적으로 좀 그러니까 인명을 좀 이렇게 살상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줄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근데 그 1명, 2명, 3명밖에 안 되겠지만 그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산이었다라든가 좀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거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소수라고 하더라도 죽는 사람 입장에서 죽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너무 큰 걸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요거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랑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센 상대들이 있어. 그 상대는 우리가 사악하면 좋겠는데 사악하지 않고 너무 세련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장악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와 시위대가 대치할 때 정부가 경찰 앞에 누굴 세우냐면 여경들을 세우는 거야. 왜냐면은 미디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경들과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문제인데 우리가 자가 쉰 다음에 진짜 센 애들 한번 얘기해요. 음모론의 끝. 이 세상을 그런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떤 좌우할 만한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실체로 있어요.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요 토론을 그때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쉬고 얘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